가장 첫 번째 주제는 OTA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RF 케이블을 연결하는 컨덕티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구성으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방식을 냅두고 5G와 차량용 레이더에서 이런 컨덕티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오버 디 에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OTA 테스트가 이제 필요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넓은 대역폭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제 세대가 거듭해서 올라갈수록 최대 데이터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대 데이터 레이트와 채널 용량을 높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더 넓은 밴드위스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더 넓은 밴드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낮은 주파수에서는 그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LTE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넓은 대역폭 확보하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용하게 되는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부르는 높은 주파수 대역인데요. 이런 높은 주파수 대역은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는 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대신에 패스로스가 높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원래 타겟으로 했던 거가 높은 데이터 레이트였는데 이런 높은 패스로스로 인해서 이제 더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점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서 빔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빔포밍 기술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빔포밍 기술은 기존의 안테나들이 전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만 내가 에너지를 모아서 쏘겠다. 그래서 높은 패스로스를 극복하겠다라고 해서 도입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빔포밍 기술에 사용되는 안테나가 여러 개의 방사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 안테나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측 장비와 안테나를 서로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컨덕티드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대신해서 OTA, 즉 방사라고 부르는 테스트를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OTA 테스트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림이 실제 안테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인데요. 어찌 보면은 기존 규격들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규격들도 그렇고 OTA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될 수 있는 게 바로 안테나의 성능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즉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나 게인, 방사 효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OTA 측정 환경을 감싸고 있는 업소버로 된 챔버가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측정 시료를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료 밑에 또는 옆에 포지셔너나 턴테이블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측정 시료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서로 전파를 주고받는 메저먼트 안테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메저먼트 안테나와 측정 시료를 서로 연결해서 정밀한 측정을 도와주는 계측기가 챔버 바깥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런 안테나 성능을 측정한 데는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라는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제가 이 그림 가운데다가 물음표 표시한 것처럼 메저먼트 안테나와 실제 측정 시료 간의 측정 거리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측정 거리를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측정 거리를 가까이 할 거냐 아니면 멀리 할 거냐 그것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이 위쪽에서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실제 안테나에서 방사된 전자기파가 수신되는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전파 자체가 이렇게 구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지점과 이 사이드 지점 간에 경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측정되는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그리고 여기서 측정되는 매그니튜드, 페이즈 이 두 성분이 서로 편차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모든 면을 대해서 만약에 전파를 수신하고 측정을 한다 했을 때
정확한 테스트가 아니라 편차가 있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측정 거리를 이렇게 멀리 하게 된다면은 경로 차이, 매그니튜드나 페이지의 편차는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에 반해서 실제 이렇게 측정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패스로스, 즉 경로,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더 커지게 되고요. 이 손실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그림을 여기 포함을 해봤는데요. 전파 소스에서 전자기파를 쏠 때 처음에는 호이겐스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 모양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짐에 따라서 처음에 구 모양을 가지는 전자기파가 실제 평면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 여기서처럼 아주 플랫한 전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 간에 패스 베리에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매그니튜드나 페이지에서 큰 편차를 가져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평면파에 근사되는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실제 특정 거리보다 바깥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이 그림과 같이 여기서 발생하는 경로 차이가 더 줄어듦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경로 차이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로 차이가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 영역을 우리가 파필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거리보다 멀어져서 실제 이 전파에 대한 편차가 작아지는 영역을 파필드라고 부르고요. 그 거리보다 가까운 영역은 우리가 니어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했던 파필드를 우리가 파필드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느 거리 이상에서 측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려를 해야 되시는데 그런 부분은 프라운호퍼 디스턴스라는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디스턴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거리를 만족했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제 경로 차이가 어느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는 그런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quiet zone이라고 부르거든요. quiet zone을 저희가 번역을 하면은 조용한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프라운호퍼 디스턴스를 만족할 때 이 quiet zone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이런 페이지 베리에이션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운호퍼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 곱하기 D의 제곱을 람다로 나눈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람다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하는 주파수의 역수를 취한 파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용하는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고요. 이 위에 보시는 D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quiet zone의 사이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quiet zone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프라운호퍼 디스턴스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실제 이 quiet zone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프라운호퍼 디스턴스도 길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측정 거리도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특정 거리를 충분히 만들면은 그만큼 quiet zone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이 quiet zone과 이 측정 거리에 대한 부분은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CATR이 다이렉트 방식보다 유용한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TR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CATR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짧은 측정 거리에서 넓은 quiet zone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측정 거리 자체가 다이렉트 방식보다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챔버에 사용되는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 거리가 짧아진 만큼 패스로스가 줄어들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제 이 반사판에서 DUT까지 영역은 패스로스가 0으로 관리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방식보다 훨씬 낮은 패스로스를 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거리하고 비례하지 않고 이 반사판의 크기에 비례하는 콰이존의 사이즈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넓은 콰이존을 만들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더 크기가 큰 DUT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다이렉트 방식과 CATL 방식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5G FR2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28기가 대역에서 콰이존을 20cm를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다이렉트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측정 거리가 7.5m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CATL 같은 경우에서는 측정 거리가 1.2m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측정 거리가 차이가 나는 만큼 패스로스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다이렉트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79dB, CATL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58dB로 서로 20dB 이상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다이내믹 레인지를 넓게 확보를 해야 되는 테스트에 있어서는 CATL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이렉트 방식이 챔버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길이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케이블 길이가 길어진 만큼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로스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측정 거리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요소에서도 다이렉트 방식은 큰 손실을 가지고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제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로 CATL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